잘 들으셨습니까? 이제 두 번째 시간, 정치와 교육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한국의 정치 문화와 교육 문화는, 아, 이야기할 게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좀 바쁘게 제가 나갈 겁니다. 한국 학생들의 경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외국 학생들의 경우는 한국의 정치 문화와 교육 문화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좀 이 얘기를 좀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학생들의 경우는 역시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으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정치 문화와 한국의 교육 문화를 어떤 식으로 학습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이제 교수법을 연습한다 이렇게 에, 이해를 하시고 제가 하는 말들을 들으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한국의 정치 문화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한국의 정치 제도의 변천을 보면 먼저 이제 광복 이전이 있습니다. 광복 이전. 그러면은 어, 홍범 14조라는 게 이제 1980년대 말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근대적 헌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홍범 14조가 최초의 이제 근대적 헌법으로서 갑오경장 이후에 자주 독립과 민주 정신을 반영하기 위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갑오경장이 나오는데 이 갑오경장은 한국 학생들은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외국 학생들의 경우는 이제 잘 모르실 건데 갑오경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19세기 말이죠. 그러니까 1894년에 궁국 기무처를 통해 가지고 고종이라는 이제 왕이 근대적 서양의 어떠한 법식이라든지 제도, 뭐 국가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여러 개혁을 실시했던 것을 갑오경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국에서 근대를 이야기할 때 그 출발점으로 삼게 되는 게 이제 갑오경장이게 됩니다. 갑오경장이 이제 뭐 총 3차에 걸쳐 가지고 이제 갑오경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관제라든지 여러 그러니까 정치 사회적인 개혁들이 일어나는 때가 이 갑오경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때에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노비제 같은 것들이 폐지가 되거든요. 노비제 같은 것들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 신분제도 자체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노비제가 폐지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천민사회 자체를 갖다 부정한 꼴이 돼버렸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게 국가가 폐지한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바로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니었죠. 아무튼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갑오경장이 어떤 근대의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근대의 시발점으로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한 대한민국 제9조 해가지고 역시 1889년에 한국 최초의 성문헌법으로서 이때 이제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게 되죠. 그래서 국가 형태를 전제군주국으로 해가지고 고종이 이제 황제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대한제국 황제가 되게 되는 게 이제 전제군주국으로서 1889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라는 것은 이제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실패로 돌아가죠. 그 이후에 이제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족을 하면서 제정된 헌법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호칭이 사용되게 되고요. 국민 주권을 내세운 이제 민주공화국, 의원내각제, 기본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헌법에서도 우리 그 대한민국의 기원을 어디에 두느냐 했을 때 1919년 3.1운동에서부터 그 출발점을 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 그 3.1운동 이후에 이제
바로 뭡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적통을 계승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승만의 집권과 제1공화국이 나오죠.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광복이 된 이후에 한국 사회에 새 세력들이 존재를 했거든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한국의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 안에서 살면서 민족 독립운동을 했던 민족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했던 임정파들이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파죠. 그게 이제 김구를 중심으로 한 상해 임시정부파가 있었죠. 그 다음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미국. 이승만은 미국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승만이 미국에 있다 보니까 해방이 된 이후에 남조선을 남한을 갖다 다스리는 세력이 미 군정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을 소련 군정이 다스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 미 군정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 정치 체제를 안정시키고 정부를 발족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군사 정부가 아닌 민간 정부를 발족시키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빨리 그 민간 정부를 갖다가 발족시키는 데 우선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영어도 잘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살았던 이승만이 훨씬 더 그러니까 이용하기가 수월했죠. 이승만 자체가. 그리고 이승만 입장에서도 자기의 어떠한 세력이라는 게 실제로 자기가 그 상해 임시정부의 통령까지 지내고 이제 가장 우두머리도 지내고 했지만 그 통령을 지낼 때도 상해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요. 미국에 머물렀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그런 짓을 하면서 거기에서 그 머무르면서 거기서 막 국채 발행해가지고 자기 그 부인하고 막 파티 열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거든요.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그런데 아무튼 그런 이승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떠한 든든한 뒷배가 필요했죠. 세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쟁 세력인 여운형과 김구 세력들을 제거해야 됐죠. 그래서 여운형을 암살해버리고 김구를 암살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그렇죠. 친일파들을 전부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맨 처음에 그러니까 해방되자마자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반민특위가 만들어집니다. 반민족주의자 특별처단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 반민족주의자 특별처단위원회. 그럼 반민족주의자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친일파들이겠죠. 그래서 그 친일파를 제거하기 위한 그 반민족주의자 특별처단위원회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일제에 동조했던 경찰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찰, 군인 모두 잡혀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좀 행세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잡혀 들어가죠. 왜? 친일 행위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반민족주의자들을 그때 처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 군정이 막아버리죠. 왜? 미 군정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게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 치하에서 군인과 경찰들을 그대로 체제를 그대로 유지시켜 놓는 게 통치하기 훨씬 수월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반민특위를 해체시켜 버려요. 그리고 친일파들을 전부 놔줘버리죠. 그러니까 이 친일파들이 바로 뭘로 돌아서 버립니까? 반공주의자들로 돌아서 버립니다. 그래서 반공 내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세력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가지고 다 처단시켜버립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를 갖게 된 원인이죠. 그런 걸 놓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미국이 우방국이긴 하지만 미국이 그 미 군정 하에서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었던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들은 가집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비극이죠. 한국 사회에.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아직도 정말 새빵살이하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라를 팔아먹었던 친일파의 후손들은 자기 할아버지의 땅을 찾겠다고 소송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국가입니까? 아, 정말 그렇습니다. 암튼 이승만 집권과 제1공화국은 그렇게 해서 이승만이가 1948년에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되고 부통령으로 이시영이 돼가지고 8월 15일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제1공화국이 출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1차 개헌이 있죠. 그래서 대통령, 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국회, 그 다음에 국회의 국무원 불신제 등이 골자로 해서 제1차 개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2차 개헌은 이제 4.4.5입 개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4.4.5입 개헌이라는 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당 정권이 쉽게 얘기하면 이승만을 그냥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시켜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3선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선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법적으로 대통령을. 그러니까 2선까지만 할 수 있게 해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이가 이제 더 대통령을 하고 싶으니까 그걸 풀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4.4.5입 개헌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적 의원이 203명인데 그중 135명이 찬성해서 부결이 되거든요. 그런 건데 이거죠. 4.4.5입입니다. 그건 뭐냐? 203명의 3분의 2는 135명이라는 주장을 내세워가지고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반올림을 시키는 거예요. 반올림. 어이가 없죠. 사람을 어떻게 반올림을 시킵니까? 근데 여기서 반올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자를 내세워요. 수학자를 불러다가 4.4.5입 이야기를 합니다. 203의 3분의 2는 135야. 이거 수학적으로 맞아. 왜? 반올림이 한다는 거죠. 그런 개헌들을 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제1공화국이. 부정과 부패가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그러한 부정과 부패 때문에 결국은 이 이승만 정권과 제1공화국이 무너지게 되죠. 그 무너진 것이 바로 4.19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60년 3.15 부정선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엄청난 부정선거를 합니다. 그것에 항의해가지고 4월 19일 날 이제 학생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고 전 국민이 이제 동조를 해가지고 4.19 학생 의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독재 정권, 이승만 독재 정권이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임시정부가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허정을 내각 수반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개헌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제3차 의원내각제 개헌과 제4차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개헌이 2016년 6월 15일에 먼저 했다가 3차가 4차가 바로 11월 달에 또 3.15 부정선거자 처벌을 위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개헌이 이루어진다는 개헌이라는 것은 헌법을 고친다는 겁니다. 한국 학생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외국 학생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개헌이라는 것은 헌법을 고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2공화국이 정말 짧은 1년도 안 되는 시간을 1년 좀 지나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한 1년 좀 더 지났다고 1년 아무튼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 다음 해에 5.16 일어나 버리죠. 5.16.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나라를 장악해버리죠. 어, 그래서 뭐 명목상으로는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뭐 소장파 군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그래서 뭐 박정희와 김종필을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들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삼권을 장악해버립니다. 아, 그러면서 대통령제로 환원하고 국회를 단원제로 환원하고 헌법재판소 등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국민투표를 거쳐서 공표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것이 안정이 되면 물러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처음에 출발을 합니다. 5.16을 혁명을 시작할 때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요. 자기들끼리 우리 군인들이 나라가 안정되면 물러나겠다라고 말을 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해먹지요. 그게 이제 제3공화국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개헌은 2번 일어납니다. 먼저 이제 그 제3공화국을 만들 때 대통령제 개헌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 6차 삼선 개헌이라는 것은 역시 대통령의 연임 횟수를 연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이제 또 대통령 해먹고 싶은 겁니다. 독재자죠, 독재자. 독재자니까 죽을 때까지 해먹고 싶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뭡니까? 그것을 해먹게 만들려고 그러한 짓거리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개헌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불행한 한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군부 독재가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군부 독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죠. 왜?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5.16 군사 쿠데타와 제3공화국 이렇게 했고요. 그것을 이제 더 해먹으려고 10월 유신과 제4공화국을 만들죠. 그래서 유신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때까지 해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72년에 비상조치를 단행해가지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정당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공포한다. 국민투표라는 게 형식적인 것들이죠. 여기서 자꾸 국민투표를 내세우니까 무슨 정말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찬성해가지고 헌법이 고쳐진 것 같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죠. 그거는 다 그러니까 위정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의 요식 행위로서 그렇게 거쳐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월 유신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박정희 역시 독재자로서 72년에 이제 유신 개헌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79년까지 끌고 가죠. 그러다 79년에 이제 자기 부하인 김재규의 총에 맞아서 죽게 되죠. 그게 이제 11.6 사태입니다. 11.6 사태. 그래서 이제 이 11.6으로 인해서 11.6과 제5공화국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11.6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뭐냐 봤을 때 1979년에 오게 되면 부마 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마 항쟁. 그래서 그 부마 항쟁이라는 것은 부산과 마산에서 어떠한 그 유신에 대한 그 반대의 항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진압을 하는데 그 당시에 권력의 양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이 중심에 있었고요.
차지철 경호실장이라 그래가지고 그 경호실장인 차지철이가 엄청난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중앙정보부 중정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그 김재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앙정보부가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중앙정보부가 이름이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로 바뀌었다가 지금 이제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미국으로 따지면 이제 CIA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보 기관이다 보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안기부장 아니 그러니까 중정부장이었던 김재규가 부마항쟁을 군인들이 진압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냈었고요. 거기에 비해서 차지철은 강경 진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둘이 충돌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김재규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독재자인 박정희를 이대로 놔뒀다가는 그 박정희 폭주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11.6 사태를 일으키죠. 그래서 궁정동 안 가라 그러거든요. 이제 그거와 관련된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정동 뭐 한국 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궁정동 안 가라는 것은 대통령 집무실 말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유흥을 즐겼던 그런 따로 집이 있었습니다. 그 궁정동 안가에서 술 먹고 속된 말로 얘기하면 술 먹고 놀고 있었죠. 술 먹고 놀고 있는데 놀다가 김재규가 총을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해버린 사건이 바로 11.6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1.6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떠한 그 중앙 중정이 굉장한 권력기관이었기 때문에 김재규가 권력을 장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재규는 그걸 원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당시 이제 신군부 세력이었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이었거든요. 당시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에 의해서 체포가 되지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 이제 독재자 이제 박정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군부라는 건 뭐냐면 군부 세력인데 신군부 앞에 신자가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군인들이죠. 어린 군인들. 그래서 하나회라는 걸 이때 만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회를. 그래서 하나회를 조직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치 군인들이죠. 정치 군인들. 군인들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되죠. 정치 군인들이 하나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신군부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박정희가 용인을 하지요. 왜?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쪽 세력이 너무 커지는 것이 좋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당시 중정부장이었던 김재규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차지철 경호실장과 군부 쪽에서는 신군부 세력이었던 전두환 노태우를 그 중심에 놓고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삼각으로 돼 있는 편대 안에 놓여 있었죠. 박정희가 가운데 놓아가지고 그걸 조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독재자로서. 그런데 김재규가 이제 차지철과 박정희를 죽여버리게 되니까 그 신군부 세력의 축이었던 한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게 바로 12.12 군사 쿠데타입니다. 불행한 과거죠, 한국에. 그래서 12.12 군사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정권을 장악하자 이에 반발한 시위가 바로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북한군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일어났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일어났던 게 5.18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 5.18을 어떻게 들었냐면
북한 간첩들이 내려와 가지고 광주에서 난리를 일으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언론과 정보의 통제가 극심했던 시절이죠. 어떻게 군인이 자국 국민들을 쏴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12.12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 세력 입장에서는 이 정권을 잡기 위한 무언가가 또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광주가 타겟이 됐던 거죠. 왜? 민주화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부마 항쟁은 이제 수그러들었고요. 거기에 비해서 광주가 이제 타겟이 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에 공수부대를 내려보내가지고 그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거죠. 탄압하다 보니까 시민군들이 무장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자기들을 지켜주리라고 믿었던 군인들이 갑자기 내려오더니 총칼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쏴 죽여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체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려고 무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버마 사태죠, 버마 사태.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군인들과 그래서 그 버마 사태 지금 미얀마죠, 미얀마. 그러니까 유엔 공식적으로는 미얀마라고 부르고요. 그 미얀마 사람들은 버마라고 불러주는 걸 더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얀마 군부들에 의해서 그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지금 살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한국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사진을 제가 대학교 때 들어와 가지고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참혹했습니다. 참혹했습니다. 임산부도 죽였어요. 그 군인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죠. 그래서 그래도 지금 이제 이게 민주화 운동으로 격상돼 가지고 정말 그분들의 복권이 이루어진 건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5.18을 어떤 북한 괴뢰에 의해서 일어난 책동이다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 지만원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세력들이 아직도 남아있죠. 그게 바로 친일파들을 청산하지 못한 우리 정치사의 어두운 과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세력들이 아직도 준동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 5.18 당시에 내란 음모죄로 지금은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러니까 5.18을 일으켰던 주 세력이 김대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당시 전두환 입장에서는요. 가장 무서운 정치 세력이 김대중과 김영삼이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김대중이 정말 무서운 인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5.18로 김대중에게 내란 음모죄를 씌워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이려고 했다가 그것을 이제 미국 CIA에서 알게 돼가지고 김대중 선생이 거기에서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차여차 해가지고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아무랬든 우리 한국사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또 군인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5공화국 역시. 그런데 지금도 이 전두환이라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쿠데타 군인은 자기가 잘했다고 지금 떳떳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연희동에서.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죠. 그래도 같은 신군부 세력이었던 노태우 역시 이제 전두환의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노태우는 반성을 합니다. 5.18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들을 시켜서 그런 이야기들 하죠. 인간이라면은 적어도 자기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무고하게 죽였던 그 민중들을 향해서
사죄할 줄 알아야 되죠. 그게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두환은 아직까지도 그걸 안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전두환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11.6과 제5공화국이고요. 6월 항쟁과 제6공화국이라는 것은 이제 군부 독재가 전두환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군부 독재에 항거하기 위한 항쟁이 일어나죠. 그게 6월 항쟁입니다. 그래서 그 6월 항쟁을 하면서 노태우가 당시 이제 여당이었던 민정당 최고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게 되죠. 그 전에는 뭐냐면 통일 그러니까 간선제였습니다. 간선제를 통해 가지고 체육관에서 그냥 지들끼리 대통령을 뽑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비로소 이제 이 육공화국에 오게 되면서 노태우가 민주화 선언을 6.29 선언을 하면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6월 항쟁이 일어났는데 다시 군인이 정권을 잡게 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실 수가 있죠. 일반적인 외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바로 김대중과 김영삼이라는 두 정치 거물, 야당의 두 정치 거물이 단일화를 했으면은 대통령이 됐을 건데 분열을 해가지고 서로 따로따로 나와버립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그냥 노태우가 돼버린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영삼이 노태우의 뒤를 이어서 3당 합당을 통해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3당 합당이거든요. 그것도 역시 김영삼이 어떻게든 대통령 한번 돼보려고 3당 합당을 해가지고 노태우의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되지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의의가 있는 것은 뭐냐면 김영삼이 그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문민정부라는 게 들어서거든요. 이제 군부가 아닌 문민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4.19가 일어나고 나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여기까지 노태우까지가 군인들입니다. 전부. 그럼 군부 독재 정권인 거죠. 그거는. 그러다가 비로소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서게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김영삼,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그 다음이 이명박, 박근혜, 그 다음에 현재의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정치 형태를 보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한국 정치 문화의 어떠한 특성이라는 것은 일단 권위주의, 파벌주의, 그 다음에 시민의 저항성, 그 다음에 민족의 주체성,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의 대미 의존성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권위주의라는 것은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 가지고 교도주의적인 지배와 국민들의 복종을 그러니까 엘리트 정치 세력에 의해 가지고 국민들을 통치하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정치 문화를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파벌주의, 혈연, 지연, 학연에 따라서 지역 감정들을 낳게 됐다라는 거죠. 너 출신이 어디니? 경상도야? 전라도야?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왜 지역 그 감정이 나왔느냐? 그것은 바로 김대중이라는 인물이 박정희하고 대통령 선거를 가지고 싸울 때 이 박정희가 지역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라도 출신이니까 그 전라도 애들은 전부 나쁜 애들이라고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지역 감정을 그렇게 해가지고 경상도 쪽만 발전을 시켜줬었던 측면도 있죠. 그래서 여러 그런 그 지역 감정들이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남아 있죠. 그래서 전라도다, 경상도다 이런 것들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뭐 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 당은 경상도 기반 당이 돼버렸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과 충청 전라권의 어떤 그런 이렇게 딱 양분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때부터 파벌주의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민의 저항성이라는 것은 결국 홍익인간, 민본주의 사상, 그 다음에 동학사상, 그 다음에 독립운동, 독재에 대한 항거 이런 것들이 다 시민성과 저항성을 통해 가지고 강화돼 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박근혜를 촛불 혁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끌어내리는 결과로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대의민주주의의 아주 최고 정점에 이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비폭력이었지 않습니까? 비폭력 평화 시위였죠. 그걸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그런 어떠한 정말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멋진 일들을 해냈습니다. 뭐 이거는 국뽕은 아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족의 주체성, 그러니까 주체의식, 민족 주체의식이 굉장히 수많은 외세의 침략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 주체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대미 의존성, 미국에 의존하려고 하는 것들도 역시 또 강합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정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945년 해방 후에 미 군정이 들어온 그것이 가장 크지요. 그때부터 이제 대미 의존성이 계속 지속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정도로 한국의 정치 문화를 끝마쳐 보고요. 한국의 교육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한국의 교육 문화. 그래서 한국의 교육제도의 변천을 보면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겠죠. 그래서 고구려 인제 같은 경우에는 귀족계 교육을 위한 태학이 설립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학, 관학이었던 태학,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했던 태학이 있었고요. 일반 사학, 그러니까 사립이죠. 일종의 사립이었던 경당이 서민 교육을 담당했다. 이게 고구려 시대 때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백제에서는 교육이 발달됐다 하는데 이제 구체적 기록은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스카 문화에 영향을 줬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국립교육기관인 국학이 있었고요. 사립교육기관인 화랑도가 있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려시대에 오게 되면 관학,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했던 학교들이죠. 그래서 국자감이 귀족 자제를 위해서 설립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성균관이라는 이름으로 개칭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성균관 대학교가 이제 여기에서부터 유래가 된 겁니다. 그 성균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를 거쳐 가지고 이제 조선 시대에 오게 되면 성균관이 최고의 어떠한 국립 교육 고등 기관으로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학당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중립이었죠. 고등 교육 기관이 국자감이었다면 학당은 뭐 이를테면 고등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라 고등학교 이상인 것이고요. 중립교육은 지금 중학교 정도 되겠죠. 학당이 있었고요. 지방에는 향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에는 학당, 지방은 향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학이죠. 사학은 서당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서당은 지금까지도 이제 그 서당이 남아있는 그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서당이 많이 없어졌는데 저쪽 그 지리산 청학동 쪽에 가면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서당입니다. 그래서 평민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게 바로 서당이죠. 그 다음에 12공도. 이거는 이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고려시대 때 이런 교육기관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 관학과 사학, 그 다음에 특수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학으로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했던 교육기관으로는 성균관이 있죠. 그래서 국립
고등교육기관이죠. 그래서 고급 관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성균관의 입학 자격은 생원시와 진사시를 합격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뭐 이를테면 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 뭐 허생원, 그 다음에 김진사, 그 다음에 뭐 최진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과거 시험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원시와 진사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그걸 합격한 사람들에게 그게 붙여지는 직입니다. 이를테면 호칭이죠. 그래서 그 생원시와 진사시를 합격한 사람들이 성균관에 입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균관에 입학해가지고 200명 정원으로 엄격하게 생활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대과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대과. 대과라는 건 이제 국가에서 그 하는 최고의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고시죠, 고시. 행정고시 정도가 되겠죠. 그 행정고시를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합격해가지고 제일 1등으로 합격한 애가 장원급제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장원급제입니다. 그게 이제 성균관이고요. 향교라는 것은 이제 고려시대 향교가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그 다음에 사학으로서 조선시대 서원이 이제 유행하죠. 서원. 그래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자녀를 대상으로 경전교육을 실시했던 게 서원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파벌 싸움이 어떤 핵심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서원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서원에서. 그럼 그 서원 출신의 사람들이 그 정치 세력 파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디 서원 출신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서원의 어떤 서원으로 인한 그 파벌과 당쟁이 굉장히 조선 후기에 심하게 됐죠.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이 고종이 즉위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섭정을 하지 않습니까? 섭정이라는 것은 왕 대신에 대원군이라는 것은 왕의 아버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왕의 아버지로서 왕을 대신해서 섭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10년 정도를. 그때 이제 서원혁파도 하나의 그 정치 개혁의 수단으로 활용해가지고 서원들을 다 혁파해버리죠.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당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려시대의 서당이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특수교육기관으로 종학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왕족 자녀들에게 법도를 교육했던 종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연이라는 것은 경연을 통해 가지고 임금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금은 경연을 계속 했어야 됩니다. 조선 임금들은.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것은 그 임금이 살아있을 때 계속 뭡니까? 그 홍문관 관리들이 그러니까 홍문관이 일종의 이제 그 자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것은 왕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왕들이 살아있을 때 그 사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하는 그 관리들이 왕의 옆에 계속 붙어가지고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기록해 놨다가 이제 그 왕이 죽고 나면 그것을 그 왕을 이제 추존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추존이라 그래가지고 추모하면서 존대한다 이런 거죠. 추존해가지고 그 왕의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살아있을 때는 금상이란 말을 지금의 상 최고의 금상이라는 말을 써서 이렇게 그러니까 왕의 뭐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세종이라 그럴 때 세종이란 연호를 안 쓰죠. 왕이 살아있을 때는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세종이라는 것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것들을 다 기록하다 보니까 그 기록에 따르면 왕이 화장실 가지고 그 변을 보는 것까지도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꼼꼼하게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문화유산으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대 왕들이 선대 왕의 어떠한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는 거를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봤던 최초의 임금이 바로 연산 아닙니까? 그래서 연산군이 처음에는 좋은 임금이었다가 죽은 자기 어머니의 친모의 엄마, 그러니까 자기 외할머니가 와가지고 그 자기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예성 연중임 아닙니까? 예성이니까 성 다음에 연이거든요. 그러면 성종의 조선왕조실록, 그러니까 과거 기록들을 펼쳐보게 됐죠.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를 그 과정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흥분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사화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그만큼 이제 조선이라는 사회 자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봉건 체제의 국가이면서도 현재의 정치 체제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정치성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 그 앞선 왕들의 그걸 못 보게 했던 그런 그 아주 좋은 제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고 그 기록들이 보존이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리고 왕릉도 굉장히 보존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진 시대였다라는 것을 방증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교육 제도는 이러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개화기에 이르게 되면 개화기의 어떤 관학과 사학이 있죠. 그래서 관학으로는 유경공원이 있죠. 그래서 근대식 교육기관으로서 귀족 자제들을 대상으로 한 유경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유경재단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는 좀 이제 다른 거고요. 이제 이때 유경공원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유경재단이 이렇게 이제 내려온 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고요. 한성사범학교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한 초등 교사 양성기관이 한성사범학교였고 유경공원은 귀족자제의 교육기관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사학으로서는 민족 선각자들이 세운 학교들이 많았죠. 그래서 원산학사, 홍학교, 정진학교, 보성학교, 양정학교, 대성학교, 보산학교.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양정학교 그러면 지금 양정고입니다. 양정고 지금 서울에 있는 그 양정고등학교가 양정학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학교들이 지금의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어떠한 전신들이죠, 다. 선교사 중심으로 배제학당과 이화학당, 경신학교, 정신여고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화학당이 지금 이화여대 아닙니까? 이화여대. 그런 거죠. 다음으로 일제강점기에 오게 되면 사립학교령이 있어가지고 사립학교에 대한 인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됐고요. 근대사학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것들이 활용됐다라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그냥 읽어보시고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1공화국이 있죠. 제1공화국 때는 이승만 정부가 한국 교육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교육법 제정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6334의 단선형 학제를 실시했다라는 거죠. 6334라는 것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이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는 그 교육 체계 이걸 지금 이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홍익인간을 교육 이념으로 제시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했고 중고등학교를 세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범학교, 사립대학, 사범대학들을 설립했던 거죠. 그 다음에 취약전 교육기관으로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초급대학, 대학,
대학교 이런 것들을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용어로서 사용하면서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제1공화국 때. 그다음에 이제 제2공화국에 이르게 되면 1학기의 시작을 3월, 2학기의 시작을 9월에 하도록 했고요. 그게 이제 현재까지도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조합 교원들의 그러니까 정교조죠. 정교조 지금 결성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교조가 지금 실제로 그렇게 했다가 없어졌다가 지금 다시 만들어진 거거든요. 3, 4공화국에 오게 되면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학교를 무시험으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 중학교도 시험을 봐야 됐기 때문에 중학생들부터 막 엄청나게 입시 준비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폐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중학교를 무시험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 다음에 방송통신대학을 설립했고요. 고등학교를 평준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산업부설 고등학교, 전문대 설치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막 과밀학급 학생들이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한 반에 막 50명까지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고 이랬습니다. 너무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요. 교원들은 또 부족하고요.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니던 게 79년은 아닌데요. 그게 이후까지도 계속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과밀학급은 해결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게 다 해결이 됐죠. 그래서 한 반에 한 20명, 30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 아이들의 학생 수를 물어보니까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좋아진 거죠, 그만큼.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 사회에 요구된 현상이 발생해야 교육의 정체성과 가치의 혼란이 초래되는 게 이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5공화국에 오게 되면 과외를 금지시켜 버립니다. 제4공화국까지 과외가 굉장히 활발했었거든요. 그걸 이제 금지시켜 버리다 보니까 몰래 했죠, 많이. 그 다음에 대입의 본고사 제도가 폐지돼 버리고요. 대입 정원이 확대되고 졸업 정원제가 실시되죠. 그 다음에 두발 및 교육 자율화. 그 다음에 유아교육법 및 사회교육법 제정이 제5공화국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발 자유화가 있기 전까지는 학생들의 머리를 빡빡 밀고 다녔죠. 근데 이제 이때 제5공화국 때 오게 되면 이제 두발 자유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두발 자유화였거든요.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머리를 전부 짧게 잘라야 됐거든요. 우리가 지금 스포츠형 머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짧게 자르고 다녔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중학교 올라갈 때부터 두발 자유화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짧은 머리를 그리고 완전히 짧은 머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교복도 자율화를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지금 이제 학생들이 오히려 지금은 교복을 막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교복을 한 번도 못 입어본 세대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복 자율화가 돼가지고 교복을 한 번도 못 입어보고 졸업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제 밑에 이제 또 학년 후배들은 교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번만 유일하게 교복을 못 입어본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 보면 교복을 한 번쯤 입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뭐 그랬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5공화국이었고요. 제6공화국은 교육 정책이 매번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교육 정책에 혼란이 왔죠. 그래서 지나친 교육열이 낳은 이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제도가 바뀌는 것들이 안 좋은 거죠.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그래가지고 멀리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교육제도라는 것은 정착되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변하지 않고. 아무튼 그러한 이유는 그렇게 변화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한국 교육 문화의 특성을 보시면 한국의 전통적인 교육 문화라는 것 자체가 숭문주의, 그러니까 문을 숭상한다는 거죠.
인문학을 숭상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선시대라는 것 자체가 관리들이 전부 문과죠. 문과 출신이다 보고 무과를 좀 천시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고려시대 때도 그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입신양명주의가 있었습니다. 출세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관리로 나가지고 출세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문벌, 가족 중심의 문벌주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주의적 교육문화가 있다 보니까 무조건 우리 집안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 진짜 출세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가지고 전부 이제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으쌰으쌰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떤 교육의 전통성에서 한국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입신양명이라든지 문벌주의로 대표되는 출세지향의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신분,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과 부와 권력의 획득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스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울대의 S지요. K, 고려대의 K지요. Y, 연세대의 Y 아닙니까? 그래서 스카이, 그래서 적어도 서영고는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스카이 출세 지향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인서울 해라. 무조건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네가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도 어떠한 그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이죠. 그게 이제 교육열 과다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경제적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사교육비의 과다 지출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 시장이 과다하게 팽창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서울에서 최고의 그 사교육 시장의 핵심으로 대치동 학원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치동 학원가가 뭐 1등이고요. 2등이 중계동 학원가고요. 3등이 목동 학원가라고 이야기를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서울 주변에는 뭐 안양, 평촌 학원가들. 이렇게 그 학원가들이 그 학원가에 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냐면 그 학부모의 어떤 교육열 과다가 불러온 일정 부분의 폐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한국 교육 문화의 특성이라고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정도로 한국의 교육 문화까지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아유, 마음만 급해가지고 또 시간을 너무 막 오버해버렸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외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유튜브가 이제 총 3개가 있는데 이 중에 제가 하나만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혼례 이야기에 관련된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부터 노태우까지 어떤 정치 권력자들에 대한 한원구 선생의 이야기가 쭉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는 그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무엇인지 사교육 분석을 한 그러한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올려놓으면 나머지 2개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보셔서 특히 이제 뭐 한국 분들은 뭐 그러시겠지만 상관없으시겠지만 외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죠. 그래서 그 중간고사를 어떻게 할지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가지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중간고사 뭐 대체 레포트라든지 이런 걸 제가 과제로 내드릴 거니까 그거를 이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